2번 가맹본부 갑은 가맹점 사업자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대요. 일단 무조건 이렇게 연습지나 아니면 문제 옆에 써도 된다겠어요. 보통 이제 법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화살표를 많이 씁니다. 합, 을, 병 이렇게 해가지고 갑과 을이 가맹본부고 가맹본부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맹본부 갑은 가맹점사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가맹계약. 우리 가맹계약론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병은행을 가맹금 병은행이래요. 병은행을 가맹금 예치기관으로 지정하여 병과 가맹금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미 했다고 했잖아요. 가맹금 예치계약. 예치계약. 체결했대요. 체결했고. 문제는 그 다음에 갑을 병 사이에 가맹금의 예치 신청을 해야 되죠.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분설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사람 중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 중에 뭐가 있냐면요. 가맹금 예치니까, 이건 가맹금 예치 문제잖아요. 가맹금 예치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경우에는 물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을 병 사이에 가맹금의 예치 신청을 절차. 이게 하나의 동점입니다. 아예 그냥 지정을 해놨어요. 갑을 병 사이에 가맹금 예치 신청을 위한 절차. 가맹금 예치 신청 절차.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절차와 예치 가맹금의 지급 절차. 예치 가맹금 지급 절차. 그 약수령 문제에서는요, 어떤 경우는 그냥 문제가 옛날 과거에도 이거 가맹금 예치 가맹금에 대해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기출 문제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맹금 예치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맹금 예치에 관한 설명을 다 쓰면 돼요. 그러나 여기 경우는 문제 자체가 이거 굉장히 제한했잖아요. 가맹금 예치 신청 절차, 예치 신청 절차, 그 다음에 예치 가맹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가맹금 예치 제도의 법적 성격이 좀 논란이 돼요. 그래서 학사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잠깐만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것까지만 여기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가맹금 예치 제가 이게 3회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가맹금 예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조금 약간 여러분 교재가 있으면 109페이지 하면 109페이지. 이게 이제 지금 설명이 뭐냐면 이거 6회 보면 6회 문제가 좀 오래된 문제긴 한데 그때는 좀 아주 심플하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가맹사업 지금 아주 6회가 보면 6회 문제 2번이 참고로 여러분이 그 6회도 문제를 보면 가맹금 예치제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예치기관, 가맹점 사업자 예치기관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가맹금 예치라는 내용이 문제가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가맹사업법 6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요즘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안 내지만 아예 가맹금 예치 계약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고 돼 있어요. 설명하라고.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설명하시오. 그래서 가맹사업법 6회 문제는 가맹금 예치 문제였지만 문제 자체가 가맹금 예치 계약의 법적 성질과 해가지고 아예 쓰라고 됐고 두 번에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 해가지고 법적 성질을 쓰라고 아예 문제가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안이 지금은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시간 내시면 외워도 돼요. 그냥 이 교재 보면 109페이지 보면 이게 보면 참고로 가맹금 예치제 최홍 교수님이 이게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됐어요. 과거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설이 위임계약서. 왜냐면 이게 3자 계약이잖아요. 왜냐면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만 가맹금 예치 이 은행이에요. 참고로 가맹금 예치하는 은행은 요즘은 거의 다 안 하고 중소기업은행은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은행도 하긴 하는데 우리은행도 하긴 하는데 지점마다 안 하는 데가 꽤 많아요. 제가 옛날에 실무할 때 보니까
분명히 은행에 한다고 하지만 지점에서는 이걸 모르는 집도 많아요. 근데 중소기업은행은 다 알더라도 대부분 중소기업은행에 서는데 그래서 가맹본부하고 이 은행하고 가맹금 예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치계약을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그 가맹금 예치하시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나중에 돈은 그러니까 이 가맹금 예치대의 특성이 여러분 공부 다 하셨죠? 왜 이 제도가 들어갔냐면 가맹사업법이 맨 처음에 초창기 때 제정될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허위 가맹본부를 막 만들어요. 실제로는 가맹사업도 안 하면서 형성 만들어가지고 가맹금 예치를 바로 받았어요. 가맹본부가. 그래서 뭐 1억 원, 1억 원씩 해가지고 한 10군데 받아가지고 그 돈 갖고 먹고 튀어요. 날라버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초창기 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로 들어간 게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왜냐면 가맹금이 보통 고액이잖아요. 우리가 로열티는 뭐 매출액의 몇 %라든지 정액 우리가 말하는 그 로열티로 해가지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있지만 초 가맹금 맨 처음에 가맹금은 보통 고액이에요. 여기도 보면 1억 아까 전에 문제는 1억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네가 직접 받지 말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예치해라, 리저브 해라는 거죠. 리저브 해놓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돈 달라고 해서 받아라.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이 벌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가맹점 사업자가 뭐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가맹 계약을, 가맹점을 오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도와주고 그게 다 충족이 되고 2개월 아니면 얘들이 오픈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계약만 체결하고 가맹금을 갖고 나르는 먹튀를 없애려고 만든 제도 가맹금 예치제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약이라는 게 그냥 이런 정도 계약만 있으면 간단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3자 계약이잖아요. 나중에 가맹금을 예치는 여기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은 일정한 충족이 돼야지만 지급은 또 얘가 얘한테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양자 간의 계약과는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이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거 이야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안 해요. 그래서 과거에 놓고 보면 그러면 이게 법적이 굉장히 복잡하게 3자 계약이잖아요.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때는 학자들 간에 이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예치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니까 이제 케이스에도 논점으로 나온 거죠. 그 문제에 가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이 있으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전적 반환 청구권의 묵시적 양도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제조건부 제3자를 위한 금전 소비 임치 계약서도 있었고, 네 번째 가맹사업 거래 관계를 원인으로 한 별개의 법률 관계라는 학설이 있는데, 현재는 네 번째 학설인 가맹사업 거래를 원인으로 한 별개의 법률 관계라는 게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케이스에서는 이런 법적 성질을 따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6회 문제는 아예 문제 자체가 가맹금 예치 계약의 법적 성질을 쓰라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별도의 하나의 독립된 챕터로 그러면 뭐 가맹금 예치제의 법적 성격 해가지고 법적 성격의 학설 1. 이임계약설 2. 금전적 반환 청구권의 영수시 약설 3. 해제조건 제3자를 위한 금전 소비 임치 계약설 4. 가맹사업 거래를 원인으로 한 별개의 법률 관계를 학설 이렇게 막 외우셔가지고 결론은 뭐 네 번째 학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참고로 그걸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외우면 뭐 안 외우고 낫죠.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18회에서는 아예 법적 성질을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단순하게 공부한 식으로만 해서 법적 성질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따라서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냐면 여기서 핵심은 예치 신청은 왜냐면 사실 법적 성질 그러니까 만약에 쓰려면 가맹금 예치제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그냥 한 2줄이나 3줄 정도로 가맹금 예치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설이 있었으나 뭐 아까 말한 대로 별개의 법률관계 계약설이라는 게 현재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나는 통설이다 이런 정도의 한 2줄만 딱 쓰고 넘어갈 정도로만 언급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핵심 논점이 아닌 거를 엄청나게 뭐 한 페이지, 사실 이거 계약만 써서 한 페이지 쓸 수 있거든요. 가맹금 예치제의 법적 성질에 한 페이지 쓸 수 있어요. 왜냐면 4개의 학설이 있고 학설에 대한 설명 2줄만 한 페이지 되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말하는 그 답안지에서 문제 자체가 물론 그것도 쓰고 나중에 이제 가맹금 뭐 예치 신청을 위한 절차
그다음 지급 절차도 내용이 많이 썼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이 100분 안에 쓰다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20분의 2. 사실은 20분에 2번, 3번 다 쓰는 겁니다. 20분씩, 각 20분씩. 1번은 보통 50분, 60분 쓰고요. 근데 아까 말대로 법적 성격을 그것만 뭐 한 페이지나 쓰고 있으면 나머지 지급 절차에 쓰는 내용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쓰고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쓰지 않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가볍게 뭉뚱그려서 그냥 언급해서 살짝만 언급하는 정도는 써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 가맹금 왜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보통 가맹금 예치할 때 세 개를 공부해요. 법적 성격을 쓰고 그 다음에 가맹금 예치하는 방법, 예치 신청 방법, 그 다음에 지급 절차 이 세 개를 공부해서 세 개를 그냥 가맹금 예치만 나오고 무조건 세 개를 다 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중에 가맹금 문제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치 신청을 위한 절차하고 예치 가맹금 지급 절차에 대한 쓰라겠죠. 그러면 법적 성질은 쓰지 않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간단히 언급하게 써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가맹금 그러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약수령에서는 그렇게 뭐 사안의 적용 그러지 않고 항상 문제의 쟁점 또는 문제의 소재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가맹금 갑을 병간에 가맹금 체결했고 그래서 실제로 가맹금 예치 신청을 위한 절차는 가맹점 사업자가 병에게 예치를 하기 위한 절차이며 나중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될 경우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인 병에게 예치 가맹금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뭐겠어요? 만약에 쓰면 가맹금 예치제의 법적 성격 그랬으면 써도 돼요. 한 2줄 정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지급 절차. 그러니까 약수령은 목차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목차 내용을 적은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맹금 예치 신청 절차, 가맹금 예치 신청 절차 해가지고 참고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사실은 보시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가맹금 예치는요. 여러분이 공부가 됐으니까 지금 어렵진 않을 텐데 이게 가맹사업법에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6조 가맹거래법 6조의 5조 6조의 5 무슨 조의 5 이건 개정할 때 막 들어가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가맹사업법 6조가 있습니다. 6조, 7조, 8조 이게 있는데 중간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6조의 1 또 개정하면 6조의 2, 6조의 3 그래서 6조하고 6조 2는 연관된 건 아니에요. 별개의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입법하는 그 방법의 스킬이에요, 스킬. 6조에 5가 있습니다. 6조 5에 보면 가맹금 예치가 있는데 여러분 법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법률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법률이 나와 있고 어디에 시행령이 나와 있다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조항이 아니라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맹금 예치에 대해서는 법률하고 어떤 내용은 법률에 있고 어떤 내용은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해서까지 외우시면 좋은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내용이 뭐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 6조의 1항 보면 그렇죠. 일종의 예치 가맹금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예치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단서에 보면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가맹금 예치로 가거나 아니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가맹금 예치 안 해도 돼요. 참고로 지금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기출문제 보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출문제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치기관은 보면 다 금융기관이에요. 예치기관이 뭐다 이거는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다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표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예치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5조의 8에 보면 가맹금의 예치 등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신청서를 가맹본부가 가맹금 사업자에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가맹본부한 은행한테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당연히 뭐예요? 가맹본부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예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 통지해야 되고 또 거기 사업자에 되고 나중에 예치 증서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그리고 가맹본부에게 H증서도 내주어야 되고, 이게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 절차는 그 법령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뭉뚱그려서 합해가지고 절차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외워가지고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지급 절차. 지급 절차도 핵심적인 게, 그 세부적인 내용 외우시되, 일정한 요건이나 기간이 충족이 되면 은행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치하는 거는, 예치 신청 절차는 물론 얘한테 신청서를 받아야 어디다 예치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 가맹금 사업자가 은행에다가 가맹금 예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급은 은행이 가지고 있던 예치 가맹금을 일정한, 물론 서류 같은 건 받아야겠죠. 가맹본부한테. 여기에다가 지급하는 이게 지급 절차거든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바로 받았죠, 바로. 그러니까 지금 가맹계약을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지금도 보면 가맹사업법, 가맹금 예치제가 생긴 지가 벌써 만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보면 매스컴에 보면 예치 안 하고 바로 받아가지고 공정거래는 시정명령 받은 게 아직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제도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 제도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조그만 가맹본부들은 예치 안 하고 바로 받는 경우 아직도 비일비재해요. 진짜 우리나라는 불법의 천국 같아요. 가맹사업법 실무하다 보면요, 좀 너무 불법이 횡행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히 제도가 있고, 예를 들면 제도가 생긴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까지는 많이 안 퍼졌고, 좀 그렇다 그러는데, 제도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예치하지 않고, 뭐냐고, 예치하지 않으려면 보험을 체결하면 보험도 체결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맹본부 계좌로 받는 경우가 지금도 생각보다는 많다. 쓰지도 않아서. 어쨌든 그 자체가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가맹사업법에 보면 6조 요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예치 안 하려면 보험계약 체결해라. 보험계약 체결 안 하면 무조건 예치해야 돼요. 예의가 없습니다. 물론 가맹사업법 적용되면, 제가 말한 대로 맨 처음에 2번에서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가 말하는 게, 우리가 적용제가 된 경우는 예치라든지 이런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치 의무가 다 가맹사업법에 있는 내용인데, 가맹사업법의 적용지에는 가맹사업 적용은 적용 안 되니까, 그런 초기 단계라든지 아니면 아주 소규모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가맹사업법 3조에서 적용지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서는 아까 한 거고, 약소령에서는 쓸 필요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치에 대한 내용을 말한 대로 신청 절차, 예치 신청 절차하고 지급 절차를 공부하신 내용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술령은 그걸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는 대신 문제는 뭐냐면 적절하게 시간하고 양을 배분하시는 거예요.